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첫 코너는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코너입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 김준우 변호사 오늘도 변함없이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오늘은 파트너가 바뀌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대타 곽우신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라디오계 보부상이라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나옵니다. 네, 곽우신 기자 이제 곧 품절남이 되신다고. 하신다면서요. 네. 아예 곧 축하드립니다. 곧입니다. 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네, 이 시국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에서는 사실 뭐 여전히 상당히 시끄러운 정치 정쟁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 프로파일링은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실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한창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죠, 지금은. 네, 그렇죠. 부인 김건희 씨의 초중고 근무 경력이 허위다, 이런 지적이 나왔네요.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에 근무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그 이력서 일부 내용이 문제가 됐던 걸 기억하실 텐데, 네. 그 이력서에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무 이력이 있습니다. 예. 97년부터 98년, 또 98년, 2001년이요. 근데 이 초중고 근무 이력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근무 이력 없음으로 회신이 됐습니다. 어허. 정규, 기간제, 강사, 직원 근무자가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이력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 건지 그 내용이 좀 확인이 돼야 되는데, 네. 신기하게도 아예 이력서에 없는 내용, 2001년 Y 여상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이력은 또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번에. 그래서 좀 어허. 취사 선택을 이력을 하는 과정에서 네. 행정적 착오가 있던 건지, 아니면 지난번 논란처럼 비슷하게 또 의도적으로 네. 김건희 씨께서 이력을 좀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아하. 이게 좀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죠. 이게 제가 방금 본 것도 잘 기억이 요즘 안 나기 시작해서 그런데 네. 요 보도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단독인가요? 아니요, 제 단독은 아니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아. 회사에서 나온 기사에 근거한 거긴 한데, 네. 아하. 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네. 저희가 쓴 거였는데, 사실 좀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반박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7시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당사자 혹은 이제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어떠한 해명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앞서 이제 지난번이라 말씀 주셨습니다. 그 지난번이 그 대학 강의 경력 허위 기재 의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당시는 이제 이 김건희 씨가 한림 성심대학교에서 이제 강의한 이력이 있는데, 이걸 한림대학교에서 강의한 이력으로 허위 기재를 한 부분이 드러났던 것이고요. 네. 둘 다 같은 재단법인이고 아하. 똑같이 춘천에 있지만, 한림 성심대는 이제 2년제부터 4년제까지 다양한 학과 과정을 두고 있는 학교고, 예. 한림대학교는 이제 그냥 4년제 종합대학이죠. 그래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 학교인데, 네. 그렇게 기재하는 것도 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논란이 한참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씨 관련해가지고 뭐 이력도 문제였고, 예. 국민대학교 관련 논문도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또 BK21 사업 프로젝트 관련도 문제가 되고, 이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강단에 서시면서 여러 활동들을 해오셨는데, 네. 그 활동도 지금 사실 많은 상당수가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실제로 잘못된 오기였다라는 게 드러난 것도 있고, 항상 좀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면 네. 당사자가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오늘 그래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해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해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라도 지난번에 한번 언론 인터뷰로 해명성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더 크게 뭐 문제가 불거지고 그래서 차라리 해명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 아닐까요? 뭐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좀 사실 안 그래도 워낙 윤 후보 관련해서 이슈가 하루가 다르게 다이나믹하게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부인 관련 악재가 또 터지게 되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초반에 이 진화를 나서는 게 아하. 캠프 측에도 훨씬 부담이 덜 할 텐데, 네. 지금 캠프에서 워낙 여러 이슈가 동시에 터지다 보니까 이걸 전부 동시에 빠르게 검증하고 해명할 만한 여력이 좀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해명을 촉구하거나 컨택을 해도 좀 더딘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김준우 변호사.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요. 이게 해명 여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냐, 아니면 실제로 이런 허위 경력 기재가
법적인 저촉을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냐 이건 크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처벌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네. 사문서 위조라든가 예. 시간 강사직에 이제 지원했을 때 다른 지원자가 혹시 그것 때문에 탈락될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업무 방해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의율 가능하지만 네. 워낙 시간이 오래된 문제여서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거라고 보입니다. 보통 이 사문서 위조죄가 공소시효 7년 정도거든요. 근데 네. 이게 2004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냥 정무적인 문제고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까지 알고 결혼한 건 아니지 않느냐. 결혼하기 훨씬 전 일인데 네. 이런 얘기를 뭐 하는 수밖에 없겠죠. 현 시점에서는. 네. 법적으로는 그럼 공소시효가 다 지난 오래전 일이다. 이 여야나 뭐 이런 입장을 다 떠나서요. 그냥 법적인 관점만으로 보자면 그렇다면 공소시효 문제를 다 떠나서 그동안 그 조국 전 장관 자녀의 허위 뭐 표창장 뭐 이력 이런 것들과 경중이 어떤가요? 뭐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만 이제 국민적 분노는 조금 분노 게이지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의학 전문대학원 입학이 훨씬 더 뭐랄까 큰 기대 수익이 있는 경로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네. 뭐 그 특정하게 대학의 강사 자리를 제가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국민적 여론에서 보면 의대 보내고 싶다, 우리 자식 의대 보내고 싶다, 의학전문대학원 보내고 싶다 이런 부모님들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아하.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법적인 위반이야 유사하지만 젊은 청년의 그런 진학과 관련된 것과 성인의 취업과 조금 경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죠. SPC 그룹 사태 좀 짚어보겠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호 변호사,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두 분과 함께 우리 사회 중요한 문제, 현안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안이죠.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SPC 그룹 사태. 지금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사고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가맹점주들은 팔아야 할 빵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 들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화물연대 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고강도의 파업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화물 노동자의 투쟁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며 이에 대한 대가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유통자본에 맞서 권리와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특히나 지금 이광재 서경지역 본부장이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SPC가 전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파업의 이유였던 이 처우 개선 관련해서 어쨌든 교섭이 좀 이루어져야 사측하고 좀 대화가 되어야 뭔가 실마리가 생길 텐데 네.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노조 쪽에서 먼저 물러서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맹점주들은 계속해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가맹점주들이잖아요. 그런 셈이죠. 예. 그런데 서로 조금 쟁점이 있고 다투는 본사와 화물연대 측은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계속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빨리 해결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던킨 도너츠 가장 유명한 도너츠 체인 중 하나인데요. 위생 불량 폭로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조작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그 이제 던킨도너츠 안양 공장 이제 납품하는 BR 코리아에서 있는 운영하는 공장에서 예. 기름때라든가 이런 위생적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폭로가 있었고 예. 이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의 공익제보자로 신고까지 이제 한 상황인데요. 어허.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사과하는 메시지를 냈다가 네. 그 다음 날에 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또 반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이 직원은 이제 재반박을 했고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식약처에서 이제 해썹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위생 실태 점검을 나갔는데 네. 비위생 상태가 있다라고 문제가 돼서 일단 이게 뭐 조작이다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게 판명이 났고요. 아하. 추가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김해, 대구, 신탄진, 뭐 제주 이렇게 네 군데를 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다 점검을 나간 거죠. 그래서 네 군데에서 또 이제 비위생적인 문제가 적발이 돼서 네. 행정 지도를 이제 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R코리아에서 이제
다시 좀 뭐 잘 해보겠다 이렇게 어허. 다시 메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기억하실 텐데요. 네. KBS에서 이 제보 영상을 받아서 보도를 했을 때 그 파괴력이 상당했죠. 아, 그러고 나서 그럼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BR코리아가 처음에는 원래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좀 의도적으로 청소를 안 했나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예. 바로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거 민주노총 조합원이 고의로 조작을 한 거다 이 영상을 이렇게 예. 하면서 구도가 마치 민주노총과 SPC 사이의 갈등 구도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떤 협상 우위력을 뭐 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영상을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퍼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또 이거를 관련해서 보수지들하고 경제지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대로 인용을 많이 했어요. 어허. 근데 만약 정말로 이게 민주노총에서 조작을 한 영상이었다고 한다면 식약처에서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네. 식약처 이 단속에서 걸리면서 행정처분까지 지금 받은 상황이고 18년이나 20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오고 나서 또 시민대책위도 추가로 영상을 공개하면서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요 조합원분 지금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로 등록을 받아들여지신 분인데 이분을 향해 가지고 지금 SPC 측에서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겠다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노동법을 제가 전공한 입장에서 네. 뭐 이렇게 노동조합이 뭐 하여튼 무조건 절대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노동조합의 그렇죠. 투쟁은 뭐 이익 집단의 성격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주요한 기업들 중에서 헌법상 보장된 조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전히 악마처럼 묘사하거나 네. 뭔가 굉장히 경원시하고 있어서는 안 될 조직처럼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 네.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게 아닌가. SPC 그룹의 어떤 이런 대응 방식도 그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건 아니건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거고 뭐 열심히 하는 건 잘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마치 노동조합에서 혹은 개입됐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나쁜 것인 것처럼 네.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들도 저도 많이 보거든요.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지금 2021년인데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또 행태입니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면은 언론들이 이제 소위 장사하기 좋은 구도가 만들어지니까요. 네. 많이 좀 편승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문제가 맞붙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안경도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 민주노총이 이 화물노조 화물연대 폭행 관련 사건에 대해서 이거 불법이냐라고 물으니까 안경도 장관이 네라고 했고요. 또 SPC의 이 조작 영상 불법이죠라고 물으니까 안경도 장관이 또 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요. 근데 이제 화물노조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불법이냐 합법이냐만 따진다고 했을 때 어쨌든 당연히 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뭐 입장을 뭐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저희가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요 영상 관련한 부분은 아직 지금 뭐 진위라든가 이게 조작이다라고 판명난 게 아니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 SPC 측에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정황이 더 상당한 가운데 네. 노동부 장관이 네, 그 영상 불법 맞습니다라는 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니까 아하. 요것도 오늘 또 보수 언론에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네. 시민 대책위 측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불법이라고 밝힌 근거를 제시해라. 왜 노동부 장관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불법이라고 단정짓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장관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건지 어허. 보좌진 스텝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유려하게 답변하면 그건 식약처 쪽에서 확인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해도 될 텐데 조금 적절치 않은 대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 불려 나온 이제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국회의원의 그런 추후 추궁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미연에 막으려고 그냥 네 하는 경우들. 약간 사춘기가 갓 지난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잘못 안 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그게 더 쉽게 넘어가니까 네. 그냥 혼나고 말지 이런 거. 예. 그런데 그 후유증은 엄청 나잖아요. 그 함부로 대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참. 네, 사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고요. 국회에서까지 논쟁이 되고 있지만 해결이 과연 언제 될지 난망합니다. 현재. 그런 가운데 이마트, 롯데,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이 노조들이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우리가 같이 공동 투쟁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노조가 나서면서 유통가 전체로 지금 이 SPC 사태가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네. 이렇게 되면은 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1만 명 가까이도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SPC 자본이 탄압을 멈추지 않으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칠성, 코카콜라, 하림, GS 리테일, 농협물류에서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인데요. 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많은 유통지부들은 상황이 끝나지 않으면 함께 파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SPC가 빨리 어쨌든 교섭하는 이 자리에 나와주기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C가 사실 상당히 많은 외국 브랜드를 한국에 잘 런칭하면서 사실 이제 괜찮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가 예. 이제 그 오너의 2세들 뭐 중에 뭐 마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여러 가지 있으면서 사실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네. 이 리스크를 이제 대응하는 방식,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여전히 좀 뭐 아마추어라고 할까? 그러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네. 꼭 뭐 화물연대 구호가 모두 정당하다고 얘기 뭐 입증 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예.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좀 더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19 엄중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그 금지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했던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비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누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적이냐 합법적이냐 정당하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사안도 뭐 언론 플레이라든지 프레임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안을 가지고 솔직하게 접근하길 바라고요. 그 가운데 지금 가장 고통받는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맹점주 아무 죄 없이 지금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떤 방식의 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럴 때야말로 정치가 좀 나서가지고 좀 묘안을 좀 마련을 해내고 이거 좀 타개가 될 수 있도록 나서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네. 근데 정치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상당히 조금 나이브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개입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는 편이고, 그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 지금 먹잇감이 된 거죠. 좀 좋은 거죠. 화물노조에서 이런 뭐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폭행 사태까지 번졌다. 역시 민주노총은 사회악이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들 중에 상당수도 거의 뭐 때려잡자 민노총 거 이런 수준의 민주노총을 공약들. 해체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아주 네. 그런 관련해서 뭐 토론에서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외부 단체나 그런 데서 자신들을 국힘이라고 줄여 부르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네. 근데 국민의힘 민주노총을 꼭 민노총이라고 해서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으로 불러달라고 하는데 민노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약간 예. 여기서부터 예. 이 제1야당부터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비판할 수 있죠.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그리고 네. 견제할 수도 있고. 다만 이럴 때일수록 갈등을 부추기고 거기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중재하고 이 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정치가 해야 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노동 문제랑 이제 별개로 SPC 그룹 차원에서는 이제 위생의 문제, 이 네. 먹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이와 네. 관련해서 투명성이나 위생 증진이나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국민들을 좀 잘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빨리 좀 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가 결국 풀어야 할 문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정치 스스로 자신의 문제도 잘 풀지 못하는 상황. 검찰에게 의존해서 저 사람 상대편 혼내주세요 이런 모습이라서 잘 될까 걱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잘하기를 바랍니다. 양쪽 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죠. 그 유명한 김미영 팀장 드디어 잡혔다면서요. 1세대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불리는 이분이 잡혔죠. 그래서 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문자를 보내면서 ARS로 대출 상담을 이제 유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서 돈을 가로채면서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사실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네. 지금까지 이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드디어 붙잡았다고 합니다. 공조를 해서요. 예. 그런데 다 그 당시에 뭐 여러 명이 잡혔었잖아요. 근데 다 잡힌 게 아니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2013년 당시에도 조직원이 뭐 28명 정도 잡혔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네. 핵심 총책인 이 A 씨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주요 간부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런 분들 다 이제 해외 도피를 요령 있게 하다가 어허. 이제서야 이제 공조를 통해서 네. 필리핀에서 이제 구속이 돼서 신변이 확보된 상황인 거죠. 그런데 충격. 자꾸 보니까 이 총책
김미영 팀장 보이스피싱의 우두머리가 경찰관, 전직 경찰관이었다면서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제가 알았으면 이렇게 못하게 했죠. 알았으면 놔뒀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수뢰죄로 경찰의 옷을 벗은 지는 좀 된 2008년 정도에 이제 해임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네. 그 전에 사이버 수사대 쪽에서 근무를 했어서 역으로 범죄 수법에 대해서 그 경찰 근무 시절에 어떤 뭐랄까 그 방법의 ABC를 체득한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좀 드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 가명을 만들어서 사칭하는 사기 수법 자체를 이 A 씨가 스스로 고안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찰로 근무하면서 어떤 일종의 노하우를 체득한 게 아닌가 이런 범죄 이용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이 조금 더 나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도피했을 때도 그런 경찰로서의 근무 경험이 예를 들면 뭐 가명을 2개 이상 만들어 가지고 더 피해 다닌다든가 한국과 필리핀 사이에 공조돼 가지고 오는 이 수사의 포위망을 최대한 오랫동안 도망 다닐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그 홈리스 노숙인 분들 법률 상담을 정기적으로 몇 년간 했었는데 예. 그때도 이제 이 홈리스 분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의 빌려줘서 통장에서라고 예,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브로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네. 홈리스 분들한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네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너는 급여 통장이 필요하다. 네. 통장을 만들어라. 여기까지는 뭐 이유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여튼 비밀번호를 빼내는 거예요. 그럼 네. 처음엔 안 주려고 하는데 설득을 하는 거죠. 아니 이 통장에 100원도 없지 않냐. 네. 그럼 너한테 무슨 피해가 가겠냐.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통장을 이제 보이스피싱 용 통장, 수취인 통장으로 만들고 다시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어디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직 중인 취준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네. 이 사람들로 하여금 CD기 현금 지급기에서 돈을 빼게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하니까 아하. CCTV에 걸린 그 잠깐 하루 알바한 분이 이제 구속이 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통장을 빌려준 분들도 어쨌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돼서 똑같이 이제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벌금형이 나오거나 뭐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은 애시당초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런 이제 구조적인 악순환 속에서 실제 주범들은 이렇게 필리핀이나 뭐 해외에서 이렇게 도피해서 이 모든 문제를 계속 관할하고 있는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 범죄 수법이 무척 악질적이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어떻게 보자면 선의의 피해자를 포함해서 많이 좀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행인데 이것이 만약에 경찰관으로서 근무하면서 확보한 정보라든지 그 수법 기법들을 활용한 것이라면 정말 이건 엄중한 가중 처벌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사실 고양이가 이렇게 비난받을 동물은 아니지만 그런데 경찰관이 국민의 신뢰, 공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습득하고 접근한 정보를 이 범죄에 활용한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제발 이 전직 경찰관의 범행과 도주 과정에 현직 경찰관들이 봐주거나 이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있다면 다 좀 적발돼서 엄중 처벌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스피싱 기법이 갈수록 계속 진화하고 있고 네. 그 수법도 계속 변종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예. 그 이제 어쨌든 뭐 쉽게 대출을 해준다거나 뭐 정부를 지원받는다든가 네. 그리고 꼭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약간 사기적 성격의 뭐 좋은 조건의 계약을 월계약을 맺게 해가지고 한다든가 예. 이런 식의 현재 피해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이든 이걸 예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텔레마케팅을 통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시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정당하게 근무하시는 텔레마케터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준호 변호사께서 보이스피싱의 수법 기법이 진화하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어떤 지적들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 이제 대출을 받고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전화가 오더라. 또 보험 가입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연락이 오더라. 그러면 그 업계 내에서도 혹시 계속해서 유출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양한 방식의 개인정보 유출은 네. 뭐 개인정보보호법은 체계적으로는 잘 돼 있습니다만 의심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 뭐 심지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네. 보험 처리가 안 됐을 때 그 보험 처리를 안 해준 직원이
보험 브로커나 이런 그런 분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해봐라라고 사건 유치를 한다든가 뭐 예.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 정보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서 네.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상반기 보이스피싱 10건 중 8건이 정부기관 사칭이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전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 검찰 수사관입니다, 뭐 어디 경찰입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어디 혐의 염려되셔 가지고 빨리 이거를 계좌번호 알려주셔야 돼,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듣게 되면 평소에는 전혀 걸리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이거 내가 혹시나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맞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네. 쉽게 그냥 이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자영업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이 많은데 네. 약간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원래 실제 정부 보증 상품과 비슷한 이름을 차용해서 막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예. 이렇게 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피해자들의 약점을 공략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라디컬한 이 문제 해결 방식은 예. 북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캐시리스 현금 없는 사회로 이해할 경우에는 네, 그건 좀 미래 이야기고요. 어쨌든 금융당국과 경찰 등 수사당국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막고 처벌하고 법원에서는 엄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김준호 변호사,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